오늘 아침 일라디오.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해가 쨍하다가 서늘한 바람이 불기를 반복했던 8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마음 졸이면서 보낸 계절이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여전히 조심할 것들이 많고 또 참아야 하고 미뤄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갑니다. 매일 보는 하늘이고 늘 보는 풍경이지만 어제의 바람이 다르고 오늘의 해가 다르고 내일의 비가 다릅니다. 그 속에는 매 순간 새로운 무엇이 숨어 있겠죠? 변화하는 모든 순간들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대로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제법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느껴지는 냄새도 있고 또 볼에 닿는 바람의 변화도 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한데요. 지금 바깥 날씨 한번 살펴보시고 비 안 올 때는 창문도 열고 가을로 가는 아침 공기를 잠깐이라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에 퀴즈 시작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힌트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로운 퀴즈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아삭하고 한입 깨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이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코너에서 슈퍼골드라는 품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슈퍼골드가 최근에 개발된 우리 이것 품종 중 하나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한 이것은 사과와 함께 오랜 시간 우리들의 입을 즐겁게 해준 전통 과일이기도 한데요.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에는 이것을 꿀이나 설탕물에 넣어 끓인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목에 좋다는 도라지와 함께 끓여 청을 만들어두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 그거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치기 쉬운 월요일이니까 노래 힌트 드리고 갈게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것 소녀시대도 엄청 좋아하나 봐요. 지지지지 베베베베 지지지지 베베베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해 소식부터 알아보죠. 좋은 보리 종자를 기다렸던 농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예. 최근 보리의 건강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겉보리와 쌀보리 11개 품종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부터 보급을 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겉보리 품종은 사포나린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음료 제조용으로 좋은 검정보리인 흑다양과 엿기름을 만들기에 좋은 해미 품종, 제해 강한 맥주용 광맥보리와 다향, 흑수정 쌀보리 등이고요. 쌀보리 품종으로는 호강보리와 누리찰, 신찰보리, 그리고 검정보리인 흑보찰과 청색보리인 강호청,
사색 보리, 흰, 보석찰 등 모두 11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말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종자 대금이 입금되면 9월 중순경에 신청한 종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가을 장마로 이번 주도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도 어떨까요?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짧았지만 폭염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갔던 장마 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지난주부터 뒤늦은 가을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장마 전선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논과 밭의 배수로를 다시 한번 깊게 정비해 주셔서 농작물이 습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줄이도록 해주시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은 생육 후반기에 접어든 벼와 밭작물 또 과수 등은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이제 비가 내려서 토양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한 농가 주택은 수시로 살펴보시고 위험할 경우에는 미리 대피를 하시도록 해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벼농사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생종벼는 벌써 이제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비가 자주 그리고 많이 내리게 되면 조생종벼는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쓰러진 벼는 이틀 이내에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물꼬를 낮게 관리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이삭에서 싹이 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이 패고 있는 중만생종벼는 비가 자주 내려서 습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벼마름병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밭작물도 가을 장마 때문에 신경이 좀 더 쓰이는데 병해충 피해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고추와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이렇게 내리는 습한 환경에서는 역병과 탄저병, 또 담배나방과 응애류 등의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고요. 수확기가 된 붉은 고추는 가능한 빨리 수확을 하셔서 병해충 피해를 줄이도록 하시고 수확한 고추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말리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말려서 품질을 높여주셔야겠습니다. 아직 김장 배추 모종을 봄밭에 옮겨 심지 못한 농가에서는 서둘러 배추 모종을 아주 심게 해주시도록 하시는데 심는 깊이는 모를 기를 때 심겨졌던 깊이만큼 심도록 하셔서 초기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 파종해 싹이 올라온 무 같은 경우는 소금 작업을 해주시는데 본잎이 5매 정도 됐을 때 한 포기만 남기고 솎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을에 파종할 마늘 종자를 서둘러 준비를 하시도록 해주시고 연작을 해서 흑색썩음 균핵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밭 같은 경우는 마늘을 심기 전에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과수농가 이제 수확기 앞두고 걱정이 좀 있는데 수확기 전에 꼭 해야 할 작업들 뭐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비가 자주 내리게 되면 그 세 가지의 자람이 너무 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소모시켜서 과실이 잘 크지 않고 잘 익지 않으면서 병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지치기 등을 해서 과일이 잘 익도록 유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과일이 커짐에 따라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아래로 처진 가지 같은 경우는 지주를 받쳐주시거나 끈으로 묶어주시고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서 토양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과일이 터지는 열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깊게 파서 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축산 농가에서 할 일들도 정리해 주시죠. 예. 여름을 나면서 이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가축의 경우는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므로 어린 송아지는 온도와 습도,
환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축사에 톱밥 등을 깔아줘서 가축이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외부인과 차량 등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 울타리 점검과 방충망 등 시설 점검도 철저히 해서 차단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동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산물은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양념채소인 마늘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 왜곡 현상이 극심한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수확기에 킬로그램당 3,000원에 거래된 마늘이 소비지에서는 3배 넘는 가격에 판매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늘의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인데요. 지난주 마늘 농사를 짓는 전국 농민조직 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농민들에게는 생산비가 보장되고 소비자들도 적정한 값에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늘 유통구조 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생산자는 물론이고 농협과 정부 등 마늘 산업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마늘 유통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양념채소 가격 변동폭이 참 큰데 마늘도 이제 같은 양을 사도 지난번 샀을 때 또 지금 사려고 할 때 차이가 좀 크게 난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구입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늘 농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고된 농사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품목이죠. 예, 맞습니다. 마늘 농사는 한마디로 노동력 착취형 농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농사 짓기가 어려운 품목인데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농사는 힘들고 또 인력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이다 보니까 올해 마늘 농가는 더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마늘은 보통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연중 1회 출하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냉장 저장을 하면서 관리하고 또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마늘 값이 괜찮고요. 농가 수치 가격은 킬로그램당 5,000원대로 작년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산비의 오름폭도 커서 농가의 실질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됐잖아요. 이 농가마다 인력 전쟁에 또 인건비까지 폭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마늘값이 좋았어도 농가 소득은 큰 변화가 없고 또 농사 짓기는 어려운 이중 삼중의 고충이 있습니다. 또 반면 산지의 마늘값과 소비지 시장의 마늘값은 차이가 큰데요. 생산지와 비교해서 3배가 넘는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농민 손을 떠난 마늘은 몇몇 거대 상인들의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노동력을 엄청나게 이제 가져간다. 그 말을 노동 착취형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이 시작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생산비는 또 따라오르는데 마늘 유통 구조에는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마늘은 지역과 품종별로 수확 시기와 수확량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한 지역 마늘이냐 난지역 마늘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좀 다르고요. 또 줄기가 붙어있는 주대 마늘인지 피마늘인지 껍질 있는 피마늘인지 깐마늘인지 각각의 시장도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은 다른 채소보다 저장이 쉬운 특징이 있고 깐마늘 형태로 주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를 취급하는 소수의 큰 상인들이 유통을 지배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게 마늘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국내산 마늘로도 이렇게 시장이 복잡한데 여기에 수입 마늘까지 끼어드는데요.
마늘값이 높으면 민간 수입이 증가하고 또 산지 공판장의 가격은 하락하는 패턴이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마늘 생산자 단체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을 나눴나요? 네, 마늘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가격 문제까지 불합리하면 마늘 생산 기반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생산자 단체들이 그 마늘 산업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유통 구조를 좀 바꿔보자고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 컨벤션 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 창립 2주년을 기념한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이 생산자협회 탄생 배경도 마늘값 폭락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그 마늘 수급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 여파로 다음 해인 2019년 이 마늘 가격이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반복되는 마늘 파동을 해결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2년 전인 2019년 8월에 마늘 생산자협회가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마늘 생산자협회는 창립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굵직굵직한 성과를 남기면서 이 실행력 있는 생산자 단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마늘 생산자들의 동의를 굉장히 어렵게 이제 얻어가면서 마늘 의무 자조금이 탄생했고요. 전국의 마늘 재배 면적 실사라든가 농가들의 재배 의향 조사 그리고 300평 이상 재배를 할 때에는 경작 신고제를 해야 되는 이런 제도들을 주산지 농가들과 합심해서 생산지에서 할 수 있는 마늘 생산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제 마늘 유통의 현황과 개혁 과제라는 이 주제를 이태문 마늘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했는데요. 이태문 사무국장은 이 마늘의 유통 구조를 설명하면서 전체 생산량의 85% 이상이 산지 수집상, 깐마늘 가공업체, 저장업체를 거쳐가게 돼 있는데 산지 유통인과 깐마늘 가공업체들은 또 대규모 깐마늘 공장을 가진 저장업체에 종속이 돼 있고 이 대상들의 입김이 마늘 가격 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지 마늘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농가 몫으로 가는 것은 35%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소비자가 10,000원을 주고 마늘을 사면 농가에는 이 중에서 3,500원만 간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농가도 소비자도 모두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마늘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익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농협 쪽과 마늘 농가의 계약 재배 상황은 어떤 건가요? 예, 마늘 유통이 소수의 몇몇 거대 상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산자들의 가격 교섭력이 낮다는 건데요. 거대 상인들과 유통시장에서 그나마 어깨를 겨뤄볼 수 있는 주체는 농협입니다. 문제는 이 농협의 마늘 산업 장악력 역시 그리 크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이태문 마늘 자조금 사무국장은 이 농협의 마늘 계약 재배율을 한 16% 정도라고 밝히면서 마늘 농가들이 계약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출하대금을 농가에서 이제 세 차례 나눠서 받고 있는데 이 정산 체계만 바꿔도 농가들이 보다 더 계약 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고요.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정부와 농협, 마늘 생산자 이 세 주체의 협력 체계가 강화돼야 될 뿐 아니라 비축기지 같은 인프라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농협의 역할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생산자에게 불리한 마늘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토론자로 나온 김경수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농협을 통해서 계약 재배를 50%까지 확대를 하면 생산자인 농민들도 이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민들이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지 가격이 형성됐으면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또한 농협이 계약 재배를 늘려서 이 수매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면 가격 문제에 대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지 유통인과 거대 상인들 그리고 농민들이 거래하는 과정이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이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량은 얼마고 재고량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그 농협이 유통하는 마늘 물량이 전체의 46%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농협이 자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상인들한테 판매해서 결국 6%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실정을 밝혔습니다. 농협도 깐마늘 판매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깐마늘 공장 점유율 역시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장업체와 공장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정책으로 이 균형을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토론회에서 정부의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날 토론회에는 농협과 정부 모두 마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 과장은 그 마늘 유통의 문제가 소수 대상들의 독과점 문제도 물론 있지만 산지의 유통 구조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이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제 산지에서 보면 농가들이 마늘을 수확한 뒤에 건조하고 저장할 창고가 없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포정 거래, 그러니까 이제 밭대기로 넘기는 게 일반적인 산지의 거래 형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주도권이 전혀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마늘이 제일 처음 출하되는 제주 남도종의 가격부터 이 포정 거래로 결정이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런 것들부터 좀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생산자 단체와 정부의 역할 분담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늘 의무자 조금에서 면적 조절이라든가 그 농가들의 재배 의향 조사 등 사전적 대응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부는 사전 대응이 불가한 부분, 그러니까 이상 기후 등으로 마늘 단수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책 같은 이런 것들을 맞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 마늘 수입 문제도 좀 심각한데 사실 이 정부가 앞장서기에는 이 국제관계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나 자조금의 역할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니까 어느 부분을 누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해볼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통계를 잡고 또 생산을 조절하고 이런 거 다 따져서 좀 앞으로 열심히 해본다고 해도 수입 마늘 문제가 진짜 또 하나의 다른 부분으로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강선희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수입 농산물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강선희 위원장은 이 국내 마늘 재배 면적과 마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마늘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010년 이후에 수입된 마늘은 연평균 5만 6천 톤인데요. 이 물량은 국내 마늘 최대 주산지인 경남 창녕군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마늘 생산량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꼬집었습니다. 마늘이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통마늘의 관세는 360%로 높은 편이지만 이것보다는 27%의 낮은 관세로 들어오는 냉동마늘이 국내 마늘 시장을 늘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그 냉동마늘 수입량은 전체 마늘 수입량의 79%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냉동마늘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김치의 수입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김치 원재료 생산자들을 위협하기는 중국산 김치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늘 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수입 농산물의 이력 관리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생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제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바야흐로 가을의 기운이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비록 때늦은 장마가 새로운 계절의 변화를 막고 있더라도 계절의 변화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절기인 처서는 글자 그대로 더위가 멈춰 쉰다는 뜻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끝나고 멈추니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은 절기에 맞는 일을 하였습니다. 안악들은 여름 내 장마에 축축해졌던 살림살이 세간이나 옷을 따뜻한 햇볕에 말렸죠. 앞마당에서 가을 햇볕에 이불을 말려 뽀송뽀송한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자는 것은 가을이 오면서 만나는 축복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대부가의 선비들은 여름에 축축해졌던 책이나 족보를 꺼내 가을볕에 말렸는데 그것을 포쇠라고 하였습니다. 햇볕 쬐어 말릴 포자에 햇볕 쐬일 쇠자, 포쇠는 글자 그대로 햇볕에 책이나 젖은 물건을 말리는 일입니다. 특히 족보나 책을 말리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처서가 지나면서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조의 실록을 말리는 포쇠는 따로 포쇠 도감을 두어 관리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죠. 왕조 실록이나 왕실 음악의 악보 그리고 중요한 문서를 꺼내 햇볕에 말리고 그늘에 두어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수백 년을 견뎌내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선조들의 이런 지혜와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조선 헌종 때 정학유가 지은 가사 농가원령가의 7월 영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을 거풍하고 의복도 포쇄하소. 거풍이나 포쇄는 바람을 쐬고 햇볕에 말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곡식이나 옷만 말린 게 아니었죠. 처서를 전후에 볕 좋고 바람 시원한 날 책을 마루나 그늘에 펼쳐놓고 말렸던 것입니다. 곰팡이나 책벌레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농민들은 가을볕에 고추나 곡식을 말리고 안악들은 세간살이를 말리고 선비들은 책을 말리고 조정에서는 실록을 말리는 풍경을 떠올려 보면 정겨운 가을날 포쇄의 풍경이 상상됩니다. 가을볕에 말려야 할 것들이 고추와 책뿐이었겠습니까? 그동안 내 몸에 난 상처를 말리고 주변과 소원했던 감정의 흔적을 말리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었던 내 이마의 땀도 말리는 처서의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맞이하게 되는 가을, 이번 가을에는 내 영혼에 젖었던 물기를 말려 상쾌한 상태로 만드는 포쇄 행사를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후텁지근한 하루 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22도 정도여서 선선한데 한낮엔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춘천은 29도, 광주 29도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제주는 30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셔야겠고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서부엔 5에서 30mm,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 9113님께서 새벽을 여는 택시기사 박성철입니다. 패럴림픽 선수단 파이팅! 방역에 철저히 협조합시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632님은 차 막힐까봐 아침 일찍 신랑과 같이 부지런히 하루 시작합니다. 기운나게 힘주세요 하셨고요. 4999님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맑은 햇살이 그립네요. 그래도 가을이 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1,793명,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1,619명이 나왔습니다. 이 주말 이틀 새에 3,4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전주 주말에 비해서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적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도 이 1,703명으로 전주보다 2.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00명대에서 1,4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 사망자가 지난주에 74명이 나와서요. 이 전주에 비해 20명이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4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점도 우려스러운데, 방역당국은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유전자 증폭 선제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돼야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당국이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일인 31일 이전에 내놓으려던 그 추석 연휴 방역 대책 발표는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로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네, 주간 평균 1,700명대 확진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주까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다만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서 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거나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에선 정말 위기 속에서 막바지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 군사당국에서 이슬람 국가 분파 측의 추가 테러 시도를 차단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슬람 국가 IS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1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그 IS의 아프간 지부에 대한 공습을 단행을 했었는데요. 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이 미 중부사령부가 그 IS 호라산이라는 조직의 이 특정 조직원을 공격해 이 2명을 사살했다라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추가 테러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그 폭발물을 싣고 카불 공항으로 향하던 IS 호라산 측의 차량을 무인기로 공습을 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 무인기 공습으로 IS 호라산 측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면서 이 작전 성공을 자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공습 직후 대규모 2차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이 해당 차량에 상당량의 폭발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공습은 마지막이 아니라면서 엄포를 놓은 바도 있고요. 또 IS 호라산이라면 백악관의 승인 없이 타격을 해도 된다라는 지침을 군에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탈레반 측은 미국의 공습에 반발하면서 아프간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주장했고요. 다만 서방 국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유화적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숨은 성범죄자가 결국에 2명을 살해한 채로 다시 나타났다고요? 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담적을 했었습니다. 50대 강모 씨인데요. 어제 아침에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그 이틀 사이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1명, 그리고 끊고 나서 또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두 여성은 각각 40에서 50대로 시신이 모두 발견이 됐습니다. 2명의 피해자 모두 강모 씨와 아는 사이라고 하고요. 한 여성은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고, 다른 1명은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이라고 합니다. 강모 씨는 2 사람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만, 이후 금전 문제를 범행 동기로 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모 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었던 날 이 강모 씨의 집을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만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는데요. 이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아서 이 강모 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법 규정을 일부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다룰 예정인가요?
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이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이 쟁점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서 상당히 험난한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라고 받아쳤는데 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지만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8월 국회가 끝나는 31일 자정이 지나면 이 무제한 토론이 자동 종료되고요.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군요.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대권 도전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면서 이 민주당과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해 이 대선 완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 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여전히 시장 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삼겹살 불판 교체론을 인용해서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 이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경비 노동자를 때리고 괴롭혀서 숨지게 만든 아파트 입주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지난해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죠.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끝에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신모 씨의 괴롭힘은 지난해 4월 시작이 됐었는데 이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가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모 씨는 최희석 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두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고요. 경비를 관두라고 협박도 했는데요. 결국 최희석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신모 씨에 대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원심은 신 씨의 잘못이 큰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는데요. 이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 좀 까다로워질 거라고요? 네, 이 주요 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부터 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는데요. 이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초부터 이를 시행 중에 있고 또 이번에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동참하면서 이 다음 달부터 5대 은행 모두 5천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또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쉬운 대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에 이 신용대출 한도를 그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까지 본격 시행되면 연말까지 신용대출로 억대의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대출 문턱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최근 또 신용대출이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치 신용대출 증가액이 전주에 6.2배에 달했고 또 마이너스 통장 잔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비해서 7.8배나 늘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르면 오늘부터 은행 예적금 금리가 0.2%포인트가량 오르는데 예적금 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곧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패럴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전에 어젯밤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 200경기에 출장하면서 시즌 2호 골을 넣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이 패럴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도 이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탁구가 메달 맞이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가 탁구에서 쏟아졌고요.
이 남자 단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현욱, 주영대 선수 등이 금은 동메달을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리우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 선수여 선수도 2회 연속 은메달을 따냈고요. 또 유도에서도 100kg급 이상에 출전한 최강근 선수, 81kg급에 출전한 이정민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런던과 리우 올림 패럴림픽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땄던 육상의 전민재 선수는 200m 종목에서 3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했습니다만 개인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우는 역주로 당당히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카불을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불을 탈출하고 출전하는 데 국제사회의 도움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98님, 이제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네요. 코로나는 아직도 극성이지만 오늘도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남부지방 비 소식 있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 하늘은 흐려도 마음만은 좀 맑은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두고 말할 때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즘처럼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적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이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떤 것을 아무리 애쓰며 수고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잔디밭에서